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임신 중부터 앞으로 아기가 탄생이 돼서 3년 동안 영아기라 그러죠. 이때 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한테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신뢰감을 갖느냐, 이게 아이의 삶의 설계도에 문제를 줍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걷다 보니까 완성이 돼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미완성 상품이야, 우리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다른 동물같이 완성해서 태어나게 하면 우리 아가가 혼자서 뭐도 먹고 배변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는 두 발로 걷다 보니까 골반이 너무 작아가지고 충분히 키워서 태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불안지수가 높아요. 이럴 때 아기한테 가장 큰 힘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미완성적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애착관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사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느껴야 될 부분이니까 저 혼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참여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 여러분의 자궁 내에 있는 아이는 다 들어요. 특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다운됐거든요. 허스키거든요. 제 목소리도 잘 들을 거예요. 아빠의 목소리를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즐겁게 하고 함께 이 시간이 되려면 여러분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시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저는 간호사이고 조산사입니다. 간호사고 조산사 하면서 모유119 육아상담소를 운영하는 운영진이기도 하고, 나름은 예비부모 강사로서 여러 군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말고도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애착관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이 행복하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말씀드린 것 같이 불안지수가 많거든요. 뇌가 아직 미완성이고 몸 전체도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이때 아기한테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누구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해하고 아빠가 우울해하고 육아에 힘들어한다면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삶을, 즐거운 소풍을, 인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특히 아기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줘야 우리 인간으로서 판단 능력이 생기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뇌는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화됐죠. 자, 맨 아래 뇌,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근데 먹고 배고프고 소화하고 체온 조절하고 움직이고 순환하는 거, 이걸 다 담당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는 이것도 아직 혼자서 할 수를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를 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건 잘해줬어. 여기가 잘 돼야 우리 뇌는 다음 단계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잘해줬는데 이 중간 뇌가 뭘 담당하는 거냐? 바로 감정을 담당하는 데예요. 이때 여기는 잘 맞춰줬는데 양육 환경은 잘 맞춰줬어. 깨끗하고 먹을 거 채워주고 다 해줬어. 그런데 엄마 아빠의 부재, 여기서 불안해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 여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판단 능력, 추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창의력, 판단 능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 형성의 문제가 벌써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도 3년은 걸리니까 영아기의 육아가, 애착 육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뇌에 신경전 단물질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화학물질. 근데 부모와 유대감의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예요. 옥시토신과 오피오드 호르몬. 자,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에요. 또 신뢰 호르몬이기도 해요. 공감 능력을 키우기도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 능력도 줘요. 자, 근데 우리 인부는 출산할 때 저 옥시토신 샤워를 엄마나 아기가 해야 행복한 첫 만남이 되거든요. 또 모유 수유할 때 저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아서 수유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인부나 수유부한테는 받아가기가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옥시토신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피오드 호르몬이에요. 이 오피오드 호르몬 언제 나올까? 많이 스킨십하고 눈 맞추면서 대화하고 이럴 때, 많이 안아주고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엄마와 아빠와 아기와 관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두 가지 호르몬에 충분히 아기한테나 여러분이 갖출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영상으로 그러면 한번 그 요점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3살 이전까지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이는 태어날 때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돼 있다. 가닥가닥 떨어져 있는 2천억 개의 뇌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가 완성된다. 태어난 후 3년 동안 아이는 급속도로 자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엄마의 수면 습관, 엄마가 아이를 식이 연습시키는 과정, 식사에 대한 어떤 규칙성과 주기성, 이런 것들이 다 그 36개월 동안에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뇌의 회로나 뇌의 신경들은 잘 살려서 발전시키고 거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거든요. 뇌가 말랑말랑한 3살까지 성인 뇌의 80%까지 성장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열리는 뇌가 감정을 감지하는 정서의 뇌다. 0세부터 영유아 1세 또 1세에서 4세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특히 부모가 그 아이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의 신뢰감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사랑관계, 어떤 모든 기본적인 감성이 그때 다 형성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본 것 같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한테, 갓 태어난 아이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 자, 아이 입장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엄마랑 함께 자궁 내에서 교감하다가 갑자기 지상에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낯선 이 두려움이 많은 환경에 퇴출까지 잘려. 이런 아이 입장 어떨까요?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아기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함께 엄마, 아빠의 기운을 주면서 최소의 자극을 주면서 최대한 관찰할 수 있는 환경. 또 우리 아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내 온도, 습도 당연히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의 산후조리까지 생각해서 24도 정도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많이 덥죠? 건조하죠? 자, 이렇게 덥고 건조할 때에 이 온도를 맞추려면 냉난방기, 가습기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써도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 조절한다 그러면 물통 관리, 물 관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줘야 돼요. 아가랑 저랑 여기 있어. 뒤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가습기가 나와. 이건 직접적인 거겠죠?
다른 방향에선 가점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아기는 태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갓 태어난 아기 위는 체리만 해요. 5 내지 7cc 용적밖에 안 돼요. 또 우리 아이는 태어났을 때 양수를 마시고 위내에 있었던 양수를 갖다가 지가 에너지로도 써요. 그래서 많이 안 먹어도 돼. 티스푼 반 개만 먹어도 돼요. 첫날에는. 둘째 날에는 1개 정도. 그런데 갓 태어났을 때 이게 빨리 나와야 될 게, 배설을 시켜야 될 게 뭐냐? 태변이에요. 태변은 황달을 일으키는 빌리루빈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장내에 오래 있게 되면 아기가 황달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빨리 배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소변도 체크해줘야 돼. 양수 속에 있다 보니까 피부에 수분이 많았던 게 공기 중에 노출도 돼. 먹는 거는 티스푼 반 개, 1개인데 배설이 많아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2 내지 3일부터 5%, 7%까지 감소가 나타납니다. 자, 이 체중이 감소가 됐다가 3일쯤 되면 아기 위가 호두알만해지면서 엄마 모유양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기는 이때 많이 먹기 시작해서 빠졌던 체중이 하루에 20-30g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일주일, 늦어도 2주 이내는 회복이 돼야 돼요. 체중 증가는 아기의 발달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기 체중 증가 발달되고 어떻게 늘어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아이의 수면. 우리 아기는 지금 엄마랑 같이 생활주기 리듬을 같이 가요. 낮이고 밤이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신생아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와요. 언제부터 나오냐? 6주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부터 아기가 자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 4개월이면 낮이고 밤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낮이고 밤이고 구분을 못하면서 선잠과 깊은 잠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15시간, 20시간 잠을 자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교과서 수치예요. 아기마다 수면 스타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기가 체중 증가가 잘 되면 13시간 잔다 그래서 아기한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자, 수면도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아기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면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고요. 자, 우리 아이는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의사 전달을 할까요? 말을 못하지만 아기는 의식이 다 쌓여 있고 본인의 의사를 다 표현하거든요. 뭘로 할까요? 울음으로 해요. 아기 울음은 언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아기가 우는 건 이유가 있어요. 또 얘가 태어나면서 울어가는데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아기가 일반적으로요 3개월 때 제일 많이 울어요. 근데 절정기가 언제냐면 3주부터 6주 사이야. 아기도 엄마의 좁은 상도를 통과해서 나오면 어떨까요? 피로하죠. 우리 출산하고 나면 우리 산부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피로를 회복하려면 우리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3주 전에는 많이 자요. 이제 조금 피로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좀 내가 적응하려니 너무 불안한 게 많아. 많이 울어요. 근데 어른들이 민감한 아이들은, 많이 보채는 아이들은 언제 되면 괜찮다 그러던가요? 언제 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시던가요? 100일의 기적을 기대해봐 이래요. 왜? 이때쯤 되면 아기가 이제 적응 단계로 가니까 조금씩 울음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기가 울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관성 있게 진지하게 달래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기가 많이 울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아기가 많이 울게 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많이 호르몬이 나오다 보면 몸에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자율신경 분포에 문제를 줘요. 특히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니까 자율신경세포가 많은 장을 민감하게 만들어. 그 역학조사가 결과 그래요. 어렸을 때 많이 울었던 아이들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많이 앓더라. 이런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가 이렇게 된다면 자아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파괴적으로 아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정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기랑 환상의 짝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기를 안고 오피오드로몬을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많이 안아주라 그랬어요. 아기가 제일 잘 보이는 거리는 어디냐? 바로 요 거리입니다. 20에서 30cm 정도. 또 갓 태어난 아기 불안할 때 이 시기 아기는 밝고 어두운 걸 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눈동자는 아기의 흑백모빌이에요. 아기를 안고 그랬구나, 그랬어, 아이고 엄마 아빠가 그걸 몰랐구나, 미안해, 사랑한다. 계속 수다쟁이 엄마 아빠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기가 안정감을 찾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환상의 짝꿍이 되는 거고, 아기가 칼라적인 구분을 2, 3개월쯤 하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 아빠들 육아하느냐고 힘든 아내한테 빨간 루즈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 산모님 아기 엄마는 빨간 루즈 하나 발라가지고 계속 아기랑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아기가 엄마가 얘기할 때마다 빨간 것이 입에서 막 입술이 움직이니까 이것만큼 좋은 뇌세포 자극은 없습니다. 원색적인 옷 입고 이런 것이 아가랑 유대감 형성뿐만 아니라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자, 우리 이렇게 환상의 짝꿍이 되면서 아기가 울을 때에 잘 내가 모르겠다. 그럼 언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아기가 어디가 불편해요. 그럼 굉장히 크고 아주 높고 길게 울어요. 어디가 불안해. 소리가 낮고 작아요. 투정해.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울음. 높낮이가 규칙적인 상태로 아기는 울게 되는데, 자, 이것도 내가 잘 감지가 어렵다. 그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기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칭얼거려. 혹시 잠 오는 거 아닌가? 수면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환경을 잠잘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보시고요. 아기가 눈을 뜨면서 입을 크게 벌면서 울어. 혹시 먹고 싶은 거 아닌가? 수유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아기가 놀다가 갑자기 자지러져. 우리 아이가 혹시 기저귀 젖은 건 아닌지, 이부자리에 혹시 불편하게 만드는 건 없는지, 배앓이라는 건 아닌지, 이런 등등 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눈물도 없으면서 크게 아기가 높낮이가 규칙적인 상태로 나 지루해 엄마 아빠 나 좀 데리고 좀 놀아줘 하는 거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는 빨리 달래주셔야 돼요. 아기를 달래는 방법은 우선은 오피오드로몬 많이 나오게 아기를 많이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보채면 몸이 차가워져요.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아이는 자궁내 환경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자궁내 환경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자궁내 환경에 엄마랑 함께 있던 환경으로 모방해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 엄마랑 함께 웅크려서 있던 거 등등을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환경도 점검을 해봐야 돼. 너무 더운 건 아닌지, 추운 건 아닌지. 여러분 음식 냄새 심하게 집안에 나면 불쾌하죠? 우리 아가도 그래요. 환기도 시켜가면서 한번 이렇게 환경적인 거. 또 우리 태아는 자궁내 불빛이 어두워요. 그래서 늘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신생아는 환한 불빛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조명이 강한 건 아닌지 등등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기를 달래는 방법 한번 이 방법을 이용했더니 아기가 정말 진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걸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기를 쌌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옆으로 안아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쉿소리를 내줬어. 흔들어보고.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딱 그쳤어요. 자, 저랬는데 왜 울음을 그쳤을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한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궁 속에 있었던 거를 바로 한 겁니다. 자궁 속에서 엄마랑 함께 자궁 내서 완전히 감싸고 있었던 느낌을 주려고 싸개로 싸줬어요. 우리 태아는 지금 엄마의 옆에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느낌을 주려고 옆으로 눕혀봤어.
자, 시소리를 내줬어. 저거는 우리 태아는 자궁 속에서 늘 들어왔던 소리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태아는 자궁 속에서 늘 들어왔던 소리. 자궁 내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심박동 소리 들려줄 때 탁탁탁탁 하다 이런 잡음 들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자궁 내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는 혈액 잡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흔들어 줬어. 우리 아이는 태아는 양수 속에서 엄마가 걷는 대로 늘 흔들렸어요. 그 느낌을 주니까 우리 태아가 아, 내가 지금 엄마의 모아에 있구나. 착각을 해서 울음을 딱 그친 겁니다. 그런데다 우리 아이들은 구강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면 위안 빨기도 해줘라. 젖을 빨든지 아기가 인공수유를 하는 아이라면 쪽쪽이 같은 거 가끔씩 응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매번 젖부터 빨리면 엄마도 피곤, 아기도 피곤하니까 단계적으로 한 번씩 응용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머리는 뼈가 봉합이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또 머리가 몸통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더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있죠. 대천문, 소천문이 있어요. 저 대천문은 1년 반 되면 닫힙니다. 자, 엄마가 출산할 때 마지막 분만 2기에 힘을 못 주고 산도에 와서 많은 압박을,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혹이 날 수도 있어요. 산유두혈증이라 그러죠. 자, 이 안에 고여있는 액체가 아기 몸에서 흡수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관찰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또 엄마의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고 맑은 질bil물이 나오고 생리도 해요. 이건 가짜 홀경이에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엄마 호르몬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유선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젖이 유선이 있으니까 호르몬 영향으로 젖이 고여있기도 해요. 심하게 고여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젖몸살, 젖멍아리도 알아요. 자, 근데 저거는 필요 없는 젖이잖아요. 아기한테는. 젖은 짜면 또 생기는 수혈 공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짜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면 저절로 아기 몸에서 흡수가 돼서 좋아지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자궁 내에 있을 때 태반으로 통해서 탯줄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받고 노폐물을 배설했어요. 산소도 받고. 그래서 얘가 빨리 혈관인데 깨끗하게 떨어져야 돼요. 자, 제가 혈관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저 탯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통성이에요. 그래서 잘라도 안 아파요. 엄마도 안 아프고 아기도 안 아프고. 또 건조성이야. 왜? 빨리 떨어지라고 태어나서. 그래서 얘가 빨리 떨어지게 하려면 기저귀를 채우더라도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배꼽 위에 채우는 것보다는 아래 채우는 것이 오히려 건조를 줘서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늦게 떨어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는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가끔 늦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면 왜 이상한 조직이 자라나? 육아종이죠. 저거는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 아가는 복막이 약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용쓰거나 심하게 울으면 복막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막이 터져서 일로 장이 빠져나왔어. 말 그대로 탈장된 거죠. 자, 저거는 돌까지 지켜봐도 괜찮아요. 왜? 장은 일로 빠져나왔어도 복강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긴 복강 안에 부분이니까 관찰하면 저절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막 울어봤더니 이 부분에 불룩 튀어나왔어. 심하게 울으면서.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됐어. 이거는 관찰할 게 아닙니다. 장이 복강 아닌 복강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장이 순환이 안 돼서 썩어버리면 간단하게 봉합수술할 거를 장을 절단하는 큰 수술이 될 수 있어요. 괴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심하게 울 때는 혹시 뭐 여기든 어디든지 이상 반응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복강 내에 있다가 태아기 8, 9개월쯤 돼 이렇게 음낭으로 내려와요.
근데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잠복관이죠. 양쪽이든 한쪽이든. 물론 병원에서 다 체크하지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자인 경우는 확인해 보시고요. 얘가 내려오다가 복강에까지 쓸려서 이렇게 물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아기 몸에서 흡수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아이 같은 경우 피부에는 또 엄마의 호르몬 영향으로 이렇게 피지가 많이 과다 분비가 되면 신생아 여드름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가라앉습니다. 그냥 아기 전용셋을 쓰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인부의 스트레스, 임신 기간에 수면 습관, 식습관, 이것이 태어난 아이한테 태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엄마나 아빠가 알레르기 요인이 있을 때는 분유 알레르기가 가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모유수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이것이 돌 전에 괜찮아지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돌 이후까지 이 문제가 생긴다면 아토피로 가면 아기의 삶에도 불편감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우리 아이의 태어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신 중부터 수면 관리, 식습관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아이들의 위는 우리 성인같이 굴곡이 안 많아요. 호리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먹어. 또 먹고 바로 움직이면 자꾸 토해요. 그렇지만 소화 능력은 충분해요. 근데 모유와 분유와는 소화되는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유는 단백질 입자가 분유보다 아주 부드러워요. 동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화되는데 2시간 반이면 소화가 돼. 분유는 이종 단백질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유 시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 아이는 또 장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나면 배에서 이런 위 모양이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근데 그렇다면 아기한테 제일 좋은 영양은 무엇일까? 자, 미국 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영양은 당연히 모유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다 연구가 된, 입증된 자료이고요. 자, 그렇다면 아기한테 어떻게 모유를 줘야 될까? 6개월까지는 모유만, 6개월부터는 얘가 외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식이 들어가면 돼. 돌이 지나면 반대 현상으로 가야 돼요. 자, 미국 수학학회에서는 그래도 1년은 먹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에서는 2 내지 3년을 권장해요. 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우리 어른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는 시기가 18개월에서 3세는 걸리기 때문에 2 내지 3년을 권장하는데 돌 이외에는 바꿔라. 밥이 주식이고 간식으로 가는 엄마젖도 이점이 많으니까 아기가 제일 좋은 거는 원할 때까지 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출산하고 나면 별로 젖이 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빈젖은 아닙니다. 왜? 임신 16주부터 출산하기 전에 나오는 전초유는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왜 느낌이 안 들을까? 아기는 태어났을 때 위가 체리만해서 많이 못 먹는 데다가 여러분은 태반이 떨어졌지만 아직 몸에 태반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기한테 태어나자마자 이 처음에 나오는 엑기스 말 그대로 골드, 초유죠. 이걸 주면 아이는 엄마로부터 받은 미생물 잘 자라게 장내 미생물 도와주고 또 태변 배출을 빨리 도와주고 말 그대로 면역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아기 위가 3일 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태반 호르몬이 많이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량을 급격하게 만드는 시기가 돼요. 이러면서 전량이 늘어나면서 젖 성분이 처음에 나오는 젖과 뒤에 나오는 젖과 성분이 또 틀립니다. 처음에 나오는 젖은 멀겋게 보이고 뒤에 나오는 젖은 뽀얗게 보여요. 여기에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잔뜩 들었고 아기의 하루 필요한 수분 섭취 다 하게 만들어줘요. 뇌발달도 도와주고 하는 일이 많은 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지방 단백이 많아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이렇게 먹거리도 엄마가 아기를 지켜주려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커가는 것까지 딱딱 맞게 나오는 맞춤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달 됐을 때 위가 계란만 하고 용적이 80 이상인데
태어난 아이 얼마 안 된 아이 보챈다고 자꾸 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부담을 당연히 느끼겠죠. 소화장애를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모유가 이렇게 좋은데 모유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유수의 핵심 포인트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주 유방을 비워내라. 이건 누가 비워야 될까요? 아가가. 유축기가 비우는 게 아니라 아가가. 자주는 얼만큼? 하루에 8번에서 12번 충분히 비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젖을 올바로 비워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판다고 다 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비워먹도록 올바른 젖먹이를 하면서 양쪽 충분히 비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미리 임신 중부터 내 유방에 대해서 알고 준비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모유 수유는 그렇게 엄마의 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충분히 비우라 그랬어요. 충분히 비우는 아기의 젖물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잠깐만 얼만큼 물어야지 충분히 비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엄마의 유두 끝이 아기 이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를 엄마 유방 쪽으로 아하는 순간 푹 밀어주면 돼.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이 순간 유두가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물르면 비워내질 못해요. 엄마 유방도 아프고. 자, 바로 목으로 넘어가죠. 이게 아기 귀예요. 아이들은 여기가 짧아요, 이관이. 그래서 모유 먹는 애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이염이 안 온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저렇게 물게끔만 여러분이 학습만 해주신다면 모유수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 아기한테 최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모유수를 못할 수 있어요. 아이의 영양 선택은 물론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자, 모유에 가장 근접하게 만든 대체품은 조제분유, 가공식품인 인공수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주더라도 모유 먹이듯이 해라. 이게 중요해요. 영양적인 거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모유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근접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유 먹이듯이 아기랑 교감해가면서 중이염 걸리지 않게 안고 먹여라. 그리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항상 무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농도 맞춰야 되고, 온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걸 충분히 지켜가면서 아기한테 수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이의 변은 그러면 어떨까? 아기의 변은 처음에는 검푸른 태변이 나와요. 검푸른 태변이 나옵니다. 얘는 빨리 나와야 돼요. 얘를 빨리 나오게 도와주는 거는 빨리 초유를 먹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기가 먹은 거랑 섞어서 남아있는 태변이랑 섞어서 나오는 녹색 설사 양상의 이행변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모유량이 언제 늘어난다 그랬죠? 3일째. 이때 아기가 많이 먹기 시작하면 정말 이때부터 모유변을 봐. 근데 모유변하고 분유변하고는 양상이 틀려요.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묽게 봐요. 자, 모유에는 앞젖에, 아까 전유에 나오는 멀건 젖에 장내 미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먹거리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피더스 유산균을 많이 자라게 도와줘. 그래서 모유 먹는 애들은 별도의 유산균 제제를 안 줘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를 산성화시키니까 변으로도 산이 나와요. 그래서 모유변은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요. 순두부가 자얀 건 몽글몽글 있어요. 근데 분유는 그런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분유 먹는 아이들은 유산균 제제를 줘야 됩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유 먹는 아이들은 변이 어른변 보듯이 심한 아이들은 변비가 걸린다든지 굉장히 변보기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의 양상이 모유변과 분유변과 틀린데, 자, 그러면 질환에 연결된 변은 무엇일까? 녹변은 질환에 연결됐다라고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변이 노란 거는 담즙의 영양이거든요. 근데 변이 노랗거나 녹색도 아니고 회색이고 하얘. 이거 어디 담즙으로 막힌 거예요. 아이 굉장히 중한 상태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소아과도 말고 큰 대학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거고요. 변이 까맣게 봤어. 이거는 아이가 뭘 먹으면서 엄마 피를 먹었다. 이러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기 위장 치료일 수도 있어요. 양쪽에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변이 빨간 피가 나왔어. 항문 열상 내지는 장출혈 내지는 알레르기 요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기는 위가 굴곡이 없고 또 위하고 식도하고 연결부위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먹고 토하기도 잘하는데, 정말 문제 있는 구토는 아기가 토한 토물에서 담즙이나 위산 같은 색깔이 섞인 게 나왔다. 이건 문제 있어요. 아기가 토했는데 피가 나왔다. 이거는 위장출혈 내지는 엄마 피를 먹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먹는 엄마들, 아기 모유는 혈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마 유두에 상처가 나면 엄마 피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생기진 않아. 아기한테는 단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수 하시는 분은 혹시 내 유두에 상처가 있어서 내 피를 먹은 건 아닌지 살펴보면서 병원에 갈지 안 갈지 살펴보시면 되고, 아기가 뿜어냈던 구토를 해 어딘가 장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인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아기가 또 배앓이를 태어난 지 1, 내지 2주부터 3개월 전에 많이 해요. 이유 없이. 이거는 아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분유로 인한 유당의 소화장애 내지는 알레르기 요인, 변비, 뭐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배앓이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보채기 때문에.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우선은 아기가 배앓이를 하면 아기한테 우선은 안정을 여러분부터 취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유수 한다면 공기 먹지 않게 잘 해주시면서 배 마사지 해주시면서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안정을 취하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조금 흔들어주고 이러면 저절로 좋아지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이들의 황달. 아기들은요, 우리도 하고 똑같이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서 나오는 효소, 빌리루빈이라고 그래요. 자, 저 빌리루빈이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이런 데서 배설을 잘하는데, 배설을 잘 못하다 보니까 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내에 많이 떠다녀서 황달이 생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난 지 2, 내지 3일쯤 되면 눈주위가 노라다가 4, 내지 5일쯤 되면 몸통으로 오다가 일주일 정도 되면 서서히 없어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얘 때문에.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방치하면 저 농도가 혈액내에 높다. 그러면 마지막 타고 가는 게 뇌세포예요. 그럼 뇌세포에 침착이 됐다 그러면 사망 내지는 장애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병 쪽으로 가지 않게끔 관찰을 잘 해줘야 된다. 병 쪽으로 가기 쉬운 거는 어떤 경우냐? 아무래도 혈액이 엄마랑 아기랑 안 맞아서 파괴가 많이 되는 경우. 특히 O형인 엄마들, 아빠 A형뼈, A뼈 부정증으로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분만할 때 너무 힘들었다든지 어떤 질환적인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은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모유황달이라고도 있어요. 모유황달이라는 건 뭐냐면 모유 속에 있는 유리지방산이 저 빌리루빈 배설을 좀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유 먹는 애들은 황달이 더 오래 가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황달이 있으면 모유를 빨리 끊어요. 그런데 모유황달의 특징은 늦게 나타나, 일주일 후에. 오래 가.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농도가 안 높아요. 그래서 모유수 전문가들은 끊지 말아라. 이 병적인 황달로 가지 않는데 끊다 보니까 모유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기 황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황달이 있는 거는 피부를 눌러서 띄어서 확인하세요. 우리가 피부를 누르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못 지나게 막으니까 이게 하얘야 되는데 아니네, 여기까지 노랗네, 황달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생리적인 기준은 어디냐면 1번, 2번까지예요. 팔다리까지 가고 있다면 육안적인 판단보다는 정확하게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원에 한번 가서 만약에 수치가 높다,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6 이상일 때는 이렇게 자외선형광도표시에는 광선요법 하면 다 좋아지니까 걱정할 만한 질환은 아니다라는 거. 자, 우리 아기들이 또 이 문제가 잘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고관절이 탈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1000명 중에 45명, 이거 적은 확률은 아니에요. 근데 신생아들은 탈구된 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 가만히 누워서 팔다리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기구 걷는데 좀 이상하네. 엑스레이 찍었더니 탈구됐대. 이미 치료 시기 놓쳤어요. 평생 수술해도 보행 장애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빨리만 발견하면, 이렇게 보조기 차고 수술하면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아이 고관절은 괜찮은지 자가검진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가검진하는 방법은요, 아이들이 다리를 웅크리고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만 해줘요? 다리피라고 쭈까쭈까 해요. 쭈까쭈까 했을 때 양쪽 대퇴부주름이 대칭으로 똑같아야 돼요. 또 무릎을 구부렸을 때 높이가 똑같아야 돼. 아기를 엎어 높여서 다리를 구부렸을 때 이 주름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아니죠? 대칭이 아니죠? 이거 의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저귀 갈 때든 모욕할 때든 쭈까쭈까 해가면서 우리 아기 고관절에는 괜찮은지 한 번씩 점검을 꼭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이 고관절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기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뭐냐면, 우리 아기 입안에 곰팡이균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균은 아기 입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진 양상, 우리 몸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저 곰팡이균은 아구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서 아구창은 청결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청결하게 해줘도 언제 많이 생길 수 있냐면, 우리는 미생물하고 공존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가가 양수를 마셔서 감염 우려가 있대.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대. 항생제 복용을 해야 된대. 치료를 해야 된대. 그러면 이 항생제가 아이의 미생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곰팡이균을 억제시켜주는 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곰팡이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모유 속에는 항진균 성분이 있지만,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엄마하고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자꾸 재발이 된다든지 엄마의 유방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마치 저토한 것 같은 찌꺼기가 점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 입안도 모욕할 때라든지 이럴 때 수시로 우리 아가 입안에 이러한 우유 찌꺼기 같은 것이 혹시나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꼭꼭 해주시면서, 저거는 약물 치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항진균제 약물 치료가 되면 치료는 아주 잘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저렇게 이 몸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아기한테 불안하지 않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신뢰를 주는 육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언제까지? 영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기 맞이를 하면 멋진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참부모가 되면서 아기는 정말로 똑똑하고 건강한 이런 아이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